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테로 가족의 사랑 약국이란 제목의 이선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거기인가요? 네, 여기가 거기 맞습니다. 사랑을 판다느니 사랑을 완성해 준다느니 알 수 없는 소리만 하는 수상한 약국. 그런데 눈이 돌아가게 예쁜 저 약사는 왜 페르난도 보테로 그림 속에 있을 법한 뚱뚱하고 못생긴 남자와 결혼해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들이 파는 사랑의 묘약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하다.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 오래된 주택가에 비집고 들어선 약국은 다소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었다. 근처에 흔한 의원조차 없어서 더 그랬다. 사랑약국이라는 상호는 직설적인 편치고는 무난했다. 22여 평 마당에 들어찬 창고 하나. 수년 전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받고 식자재 납품 물류 창고를 하는 업자에게 세를 놓느라 지었다. 이후 비슷한 일을 하는 세입자가 두세 번 바뀌었지만 결국 마당 전체를 차지한 채 흉물스럽게 남겨졌다.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약국을 개업한 것이다. 주택가와 재래시장을 빠져나와 8차선 도로를 건너면 반듯하게 고액된 시가지가 나오는데 줄지어선 고층 아파트 앞 빌딩에는 층층마다 병원과 약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구옥주택가에서 시가지로 이어지는 길의 도로명 주소는 무한대로 사랑길이었다. 거기가 좋은지 누가 모르나? 보증금에 권리금, 거기다 매달 수백만 원이 월세는 어떻게 감당해? 이만하면 딱 맞지. 지하 1층은 연구소, 지상 1층은 판매처. 한 여사가 흡족한 미소를 띠며 한 말이었다. 그 미소 속에 효선이 합류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은 지 40-50년은 좋게 된 구옥을 개조해 약국을 오픈할 게 뭐라. 효선은 마뜩자는 표정으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한 여사의 설레발 때문인지 아빠도 덩달아 들떠 있었다. 워낙 곰 같은 양반이라 겉으론 내색하지 않았지만 뿔테 안경 아래 아기 콩둥이처럼 통통한 볼에 살구빛이 도는 걸 보면 알 수 있었다. 어쩌면 한 여사보다 아빠가 더 염원한 일일 수도 있다. 한 여사는 꿈뜬 아빠를 열심히 부채질한 것일 뿐. 리모델링을 끝낸 약국은 그런 대로 모양을 갖춰가고 있었다. 퇴근해서 약국 유리문 앞을 지나던 효선은 팔을 걷어붙이고 바닥물 청소를 하는 한 여사에게 딱 걸렸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사는 효선에게 걸레를 던져주며 진열대를 닦으라고 했다. 효선은 걸레를 들고 건성건성 닦는 척했다. 우리가 믿을 거라곤 이거밖에 없어. 한 여사는 비밀 결사대로도 조직하듯 비장한 표정이었다. 이게 정말 팔릴 거로 생각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만 합시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내가 왜? 우리 가정경제를 위해서지. 우리? 언제부터 우리로 엮인 가족이었다고. 효선 입에선 헐 하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날 보고 어쩌라고? 네가 딴 상담사 자격증을 10분 활용하자는 거지.
한 여사 말대로 효선의 직업은 음악 심리 상담사다. 효선은 보건소에서 1년 계약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취업이 유망하다고 해서 자격증을 땄지만 정규직 전환은 요원한 상태였다. 아무튼 약국을 운영하는데 상담자 자격증을 10분 활용한다는 한 여사의 말은 기연가 미연가 했다. 한 여사와 티격태격 해봤자 도돌이 표일터. 효선은 설렁설렁 걸레질을 끝내고 한 여사가 사랑 연구실이라고 거창하게 명명한 지하실로 직행했다. 지하실은 효선이 땅꼬마일 때부터 아빠의 연구실이었다. 이 집은 아빠와 한 여사가 결혼할 때 요즘 말로 영끌에서 매수했다고 한다. 당시에도 지은 지 15년에서 16년은 된 집이었다니 집이 연식이 50년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 시절 양옥이 그러듯 연탄을 쌓아두던 지하의 보일러실은 필수였다. 마당에서 이어진 층계 몇 개를 내려가면 20평 남짓한 지하실이 나온다.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연탄광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레 아빠의 영역이 된 것이다. 옥탑방이 효선이 공간이고 아래층은 한 여사의 거처인 것처럼 효선의 가족은 주거 공간부터 무리에 뜬 기름처럼 겉돌았다. 아빠와 한 여사를 볼 때마다 효선은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를 떠올리곤 했다. 미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프로디테를 차지한 행운의 신 헤파이스토스는 인물은 없지만 유독 손재주가 좋아서 대장장이의 신으로 불렸다. 순전히 효선의 생각이다. 미녀인 한 여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야수인 아빠와 맺어진 걸까? 야수는 어떤 묘책으로 미녀를 쟁취한 걸까? 나이와 외모로 보면 아빠가 한 여사한테 한눈에 반한 게 틀림없다. 한 여사는 두 사람의 과거를 야로라는 여령 부득이 말로 후려치곤 한다. 불온하고 음습해서 음모라도 더사리고 있을 법한 이 단어는 효선의 탄생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환갑이 다가오는 아빠는 중후한 중년을 생략한 채 영락없는 할배로 전락했다. 성긴 머리칼과 중부지방 살은 나이 탓이라고 해도 단추구멍도 울고 갈 찢어진 눈과 푹 꺼진 콧마루의 두꺼운 입술은 젊었을 적부터 그랬다. 외모에 턱없이 근자감을 드러내는 게 수크 고질이 왕자병이라고들 하는데 아빠만은 예외였다. 효선이 이 채는 나 안 닮았잖아 라는 말은 아빠가 효선에게 건네는 최고의 덕담이었다. 안 닮긴 어디가? 당신 판박이잖아요 라며 산통을 깨는 건 한 여사였다. 효선이 생각건대 반반이다. 어릴 적에는 아빠의 붕어빵이었고 점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한 여사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다. 자고로 양반의 자식은 낯자라는 법이다. 지하에 내려오자 스톨 의자에 엉덩이를 걸친 아빠의 등이 보였다. 오늘따라 좁은 어깨가 한 뼘쯤 더 처져 있었다. 인기척이 들렸을 텐데도 아빠는 꼼짝하지 않았다. 생물 교사였던 아빠는 학교를 관두고 보습학원에서 초중등생 수학과 과학을 가르쳐왔다. 아빠 수입 대부분은 연구비로 들어갔으니 약사인 한 여사가 생활을 꾸려온 셈이었다. 그나마 나이에 밀린 아빠는 몇 년 전에 보습학원에서도 잘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여사가 다니던 대형 약국에서도
사람을 줄이는 바람에 한 여사도 백수가 된 지 몇 달째다. 한 여사는 약국에 이력서를 넣기도 지겹다면서 약국 개업을 선언했다. 사실 아빠가 몰두한 연구는 한 여사로부터 오랫동안 홀대를 받아왔다. 허구한 날 돈도 안 되는 그놈의 연구는 쥐뿔? 한 여사가 구시렁대던 레퍼토리 중 하나다. 다행히 연구실은 베일이 쌓여 있거나 철옹성은 아니었다. 아빠의 요새였지만 금단의 영역은 아니었기에 어릴 적 효선은 수시로 지하에 드나들 수 있었다. 어린 효선에게 연구실은 상상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판타지적 공간이었다. 효선은 아빠가 생물학도가 아니라 화학도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다. 효선의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다. 아빠의 전공은 생화학이라고 했다. 모르긴 해도 생물과 화학이 접점으로 만나는 학문일 것이다. 효선은 한 여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야로에 전념하는 아빠에게로 다가갔다. 구석에 밀어놓은 쟁반에는 양은 냄비와 즉석밥 용기가 놓여 있었다. 아빠의 저녁인 모양이었다. 가뜩이나 살림에는 젬병인 한 여사에게 약국 오픈은 더할 나위 없는 핑계거리일 것이다. 퇴근한 거냐? 아빠가 몸을 돌렸다. 아빠는 한 여사처럼 효선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한 여사 편을 들면 효선이 반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효선에 대한 애정을 측정한다면 아빠도 한 여사와 막상막하긴 했다. 단지 아빠는 한 여사처럼 효선에게 대놓고 뼈 때리는 말은 하지 않고 그저 무심했을 뿐. 그래도 효선이 들은 얘기는 있었다. 한 여사가 두 돌을 겨우 넘긴 효선을 보육시설에 맡긴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다음날 아빠가 곧바로 효선을 찾아왔단다. 부모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두 사람은 입도 뻥긋하지 않았지만 모은 일가되는 누군가를 통해 효선의 귀로 흘러들어온 과거사다. 아빠 저녁에 겨우 즉석밥이란 말이에요? 약국 오픈한다고 저녁도 안 챙기는 모양이네. 놔둬라. 엄마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좀 바쁘겠냐. 근데 너는 좀 피곤해 보인다. 일은 할만한 거냐? 계약직이 다 그렇죠 뭐. 일은 힘들고 페이는 짜고 앞날에 대한 보장도 없고. 효선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아빠의 작은 눈이 햇빛에 반사된 유리 파편처럼 반짝였다. 그럴 것 같으면 엄마가 제안하는 일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냐. 효선이 채 반박을 하기도 전에 아빠는 재빨리 대화의 주도권을 쥐었다. 히틀러도 바그너 음악을 이용해서 독일 국민을 선동했다는 예를 들면서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음악만한 것도 없다고 했다. 아빠는 효선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생화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삼수까지 했지만 아빠가 원하는 이공계 학과에 번번이 떨어졌다. 아빠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효선이 2년제 위생학과나 임상병리학과라도 가기를 원했다. 효선은 마지막에 음악으로 진로를 틀었고 아빠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버렸다. 한 여사도 약학과 출신임을 감안하면 효선은 돌연변이가 분명했다. 아빠와 한 여사에게 날리는 효선 나름이 복수였는지도 몰랐다. 한 여사가 날 꽃이라고 시킨 거죠?
엄마한테 한 여사가 뭐냐? 넌 그 버릇 언제 고칠래? 인상을 구기는 아빠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눈썹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 오늘 일인가요 뭐? 아빠는 한 여사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요? 이뻐서? 또 한 여사란다. 너는 순규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 거냐? 아빠의 반격이 제법 세다. 순규만 생각하면 뒷골이 당긴다. 아빠 말대로 두뇌 호르몬 작용일 테죠. 도파민, 페닐에틸라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의 사랑 호르몬은 음악 들을 때 나오는 물질과 유사했다. 그래, 다 호르몬 작용일 뿐이야. 너는 도파민 분량이 늘어나는데 승규 그 녀석은 너한테 그게 분비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도파민이 샘솟으면 페닐에탈리아민의 자리를 넘기게 돼. 일종의 각성제 같은 물질인데 수치가 높아질수록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거든.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남자가 사랑하게 되면 뜨거워진다는 거다. 성욕이 수반되기 때문이지. 아빠 말대로 오빠가 나한테 뜨겁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는 건데요? 효선도 알고 있다. 순규가 효선이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긴 했지만 효선을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빠의 호르몬 강의는 흠이 없지만 사랑과 뜨거움의 연관성은 동의하는 바였다. 효선이 순규를 보면 온몸이 뜨거워지니 말이다. 아빠와 한 여사의 사랑은 어느 지점이었을까? 핵과 미토콘드리아와 리보솜 등의 세포 용어를 가르치던 아빠는 외모로는 별 볼일 없는 노총각이었을 것이다. 남녀가 스파크를 일으키는데 외모와 나이는 무관할지도 모른다. 사람의 몸이 29가지의 생체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아빠도 성욕이 왕성한 남자였고 젊은 남녀가 눈이 맞는 일은 인과관계가 생략된 본능이다. 그 결과로 효선이 태어났다면 두 사람의 사랑은 증명된 셈인데 야로는 또 뭘까? 한 여사와 아빠의 롱롱 스토리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였다. 순규에게 고백은 해봤니? 고백을 꼭 말로 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오빠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도파민이나 페닐에틸라민인 거지. 이때 생식 기능을 활성화하는 단백질 분자도 함께 생성돼.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을 촉진하는 호르몬도 그와 비슷한 물질이거든. 10대 청소년들이 성에 과도하게 관심을 두는 것도 이 호르몬이 왕성한 탓이야. 아빠는 효선의 연애 고민을 듣기 위해서 문순규를 들먹인 게 아니었다. 본론에 도달하기 위해 변죽을 올린 것일 뿐. 이 아빠도 그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거였잖니. 효선도 알고 있다. 오랫동안 아빠가 연구해왔던 물질을 한 여사가 제품화해서 약국을 개업한다는 것을. 약국 상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그 물질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도. 그 물질이 도대체 뭐예요? 성욕 촉진제? 아빠는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키스펩틴.
아빠의 대답은 짧았다. 이게 한 여사가 말하는 야로의 실체인 걸까? 1차 연구는 성공이었어. 그래서 한때 주목을 받기도 했지. 사랑에 관련된 인간의 뇌를 움직이는 물질이었지. 정신적 비아그리라고 해야 할까. 아빠는 메디컬 센터의 후원을 받아 임상실험도 했단다. 연애와 성관계의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불어넣은 신약이었다. 성적 두뇌 활동을 자극하는 키스펩틴은 성기능 장애 치료 및 우울증 치료제로도 효용성이 탁월했단다. 근데 왜 그만두신 거예요? 임상실험에 참여한 청년이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스토커 짓을 해서 고발당하자 나를 걸고 넘어진 일이 있었잖냐. 효선도 생각났다. 아빠가 경찰서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던 일을. 그런데 왜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 내가 하는 연구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감을 줄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론 너희 엄마가 나를 설득했지. 어떤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하자. 순규를 좋아하는 너처럼 말이다. 순규가 내가 연구한 이 물질을 먹고 너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니? 단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를 사랑한다면 너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일이 아니겠니? 아빠의 말에 효선은 살짝 솔깃했다. 순규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야로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티나게 팔려나갈 수 있으려나. 아빠 말대로 세상 일에 빠삭한 한 여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지금껏 네가 해왔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또한 내가 연구해온 물질 자체가 가진 속성이거든. 한 여사 때문에라도 완강하게 거절하려고 아빠의 연구실을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새 효선은 반 이상 넘어가고 있었다. 아빠의 오동통한 볼에 살구빛이 감돌았다. 아빠도 효선이 반쯤 넘어왔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다. 하나의 비밀. 아차 하는 순간이었다. 몸이 그렇게 빨리 반응할 줄 몰랐다. 하나는 침대에 몸이 묶여있다. 에이씨. 길고 긴 터널 속에 있는 기분은 정말 쩔었다. 이게 다 음악 심리 상담사 그 여자 때문이다. 상담사가 병실에 들어오자 하나는 가슴이 옥죄였다. 하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역겨웠다. 신경정신과 의사한테도 똑같은 반발심이 일었다. 자기네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읽는다고. 상담사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자기소개를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이름이 최효선이라고 했던가. 통통한 손등에는 가느다란 실필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불쑥 잡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그 아이 생각이 났다. 남자애답지 않게 피부가 하얗고
둥글둥글했던 아이. 하나는 그 아이의 손도 잡아보고 싶었다. 아니, 아이가 하나의 손을 잡아주길 원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비밀을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아이의 배려로 자존심이 상하기 전까지. 상담사는 5번의 음악심리 치료를 진행한다고 했다. 음악이라는 말이 꽂혔다. 하나도 트로트는 끝내주게 불렀다. 어디 트로트뿐인가? 발라드면 발라드, 포크송이면 포크송, 팝이면 팝. 어떤 노래라도 음악만 제대로 잡으면 오케이였다. 노래를 잘 부르는 재능은 하나에게는 큰 자부심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공부에만 열을 올릴 뿐 하나의 재능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상담사는 인상이 푸근했다. 살쾡이를 닮은 개재수 신경정신과 의사보다는 훨씬 나았다. 음악 치료라는 데서 호감 게이지가 상승 곡선을 탔다. 깊고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가 가느다랗게 흘러나오는 빛을 발견한 기분이랄까.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일 수도 있다. 세상 일이란 좋게 보면 다 좋은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다 나쁜 거다. 엄마가 아빠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엄마는 그런 말을 할 때조차도 반말과 비속어를 섞었었다. 하나도 안다. 엄마의 나이가 아빠보다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대할 때 마치 어린애 다루듯 한다는 것도. 사실 셰리 언니가 아빠한테 살살 눈웃음을 치는 건 질색이었지만 나이만 보면 아빠 옆에는 엄마보다 셰리 언니가 어울리긴 했다. 우식 오빠도 미쳤지. 어쩌다가 이모버린 언니한테 코가 깨어서. 혀를 차는 셰리 언니의 혼잣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엄마를 깔보는 듯한 셰리 언니의 말투는 정말 쩐다. 엄마 앞에선 쪽도 못 쓰면서. 혹시 셰리 언니도 알고 있는 걸까? 그 아이가 알고 있는 하나의 비밀을. 하나에겐 아킬레스건 같은 그것. 그게 부메랑이 되어 하나에게 이런 식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 쬐꼬만 게 꼭 치아와 같다. 상담사가 하나를 빤히 보면서 한 말이다. 역삼각형 꼴머리에 눈만 동그란 강아지가 떠올랐다. 하나에게 어떻게든 말을 시켜보려는 상담사의 노력이 가상했다. 선병질적인 인상의 신경정신과 의사에 비하면 아직은 봐줄만 했다. 가만 보니까 너 그 가수를 닮은 것 같은데? 그 가수가 누구더라? 상담사가 머리를 갸웃거렸다. 내가 가수를 닮았다고? 이 상담사 마음에 드는데 이왕이면 아이돌 가수 중 한 명이길 바란다. 하나가 한때 좋아했던 트와이스 중 한 명을 말해주길 기대했건만 상담사는 뜬금없이 프랑스 샹송 가수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 K-팝 아이돌 가수는 아니었지만 프랑스 가수라면 나쁘지 않았다. 하나는 자신감 뿜뿜으로 어깨가 으쓱해졌다. 하나한테 아이돌 가수에 도전해보라던 아이의 말이 생각났다. 그 순간 하나 본인이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입에서 무슨 말인가가 툭 튀어나왔다. 아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으로 혀가 굳어지고 입술에 접착제라도 붙인 듯 꽉 다물어졌던 입이 열린 것이다. 일순간 혀가 굴러지고 입술이 열려 발음이 되어나왔다.
상담사도 아연 실색한 표정으로 하나를 쳐다보았다. 상담사도 하나가 실어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리라. 상담사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샹송 가수 얘기를 이어갔다. 참새라는 예명으로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는 샹송의 전설로 불린단다. 그런 가수였지만 어린 시절은 불우했다고 한다. 거리 여자였던 엄마와 서커스 다는 아빠 사이에 태어난 가수는 포주인 친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윤락과 언니들과 지냈단다. 가수의 일생이 영화처럼 파란만장했다. 어느새 하나는 상담사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학교에 다니지 못한 가수는 그들과도 잘 지내지 못했나봐. 우리나라로 치면 왕따를 당한 거였어. 하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지 상담사가 하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혹시 너도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거니? 이 상담사 뭐래니? 이 말이 하나의 뇌관을 건드려 일순간 퓨즈가 나갔다. 그러고는 곧 깜깜해졌다. 하나의 머리가 폭격기가 된 듯 날아갔다. 상담사의 비명과 의자 무너지는 소리가 이명처럼 아득했다. 하나의 잘못이 아니다. 100% 상담사 탓이다. 상담사는 참새인지 하는 가수가 겪었던 일을 하나에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심리치료사라고 하더니 남이 속내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꿰뚫는 능력자인가 보다. 그러고 보니 거리 여자와 서커스 단원이었던 가수 부모의 이력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하나의 엄마와 아빠도 남들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입장은 아니었다. 하나의 엄마는 중매쟁이다. 좋게 말해서 결혼 중개업소 운영이지 야매로 하는 뚜쟁이다. 세리 언니가 취직한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커플 매니저라고 부른다. 명함까지 갖고 다니는 세리 언니가 꼴보기 싫지만 엄마보다 멋져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뚜쟁이 엄마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아빠도 평범한 곳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런 엄마와 아빠의 만남 자체도 충격 스토리였다. 이런 쪽팔린 가정사를 아이한테 털어놓았다. 아이에게 한 발짝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작용한 탓이었다. 걔는 하나와는 달리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다. 조금 오동통했고 유독 피부가 하얘서 얼굴이 멀끔해 보이긴 해도 눈에도 띄지 않는 모범생 스타일이었다. 생김새만큼이나 성적도 중상이었고 가정 형편도 중간쯤 될 것 같은 아이가 하나의 눈에 꽂혔다. 하나의 가슴 속에서 몽글몽글한 비눗방울이 차올랐고 얼굴이 화도화해졌다. 운명적인 사랑이 찾아온 것이라고 확신했다. 남녀공학이었지만 남자와 여자반이 달라서 수시로 볼 수 없는 탓에 더 안달이 났다. 노래 동아리가 남녀 합반인 걸 앞세워 아이에게 함께 가입하자고 꼬드겼다. 아이는 씨 웃고는 군말 없이 따랐다. 아이의 웃음은 하나에게 그린 라이트였다. 하나는 아이 앞에서 자기 노래 실력을 뽐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째졌다. 일주일에 한 번 동아리에서 만났지만 가까워지지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다. 애가 탔던 하나는 결단을 내렸다. 술이 사랑의 촉매제라고 했던 세리 언니 말이 생각났다. 동아리 방에서 소주병을 깠다.
뿅 가길 바랐던 아이는 멀쩡했고 하나가 맛이 가서 해롱거렸다. 하나에게는 국가 기밀쯤 되는 엄마와 아빠의 스토리를 터뜨렸다. 아이는 입을 한 일자로 담은 채 묵묵히 들어주었다. 하나는 이런 말하는 거 내가 처음이야 라는 고백이 말도 잊지 않았다. 어느 순간에 아이의 팔이 가녀린 하나의 어깨를 감싸는 게 느껴졌다. 술이 깨자 후회가 썰물처럼 밀려왔다. 자기 아킬레스건을 아이가 알게 되었다는 게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하나는 아이를 멀리했고 그 때문에 아이가 하나의 비밀을 폭로할까봐 두려웠다. 이 비밀 때문에 학교에서 환경조사서를 쓰는 것도 싫었던 하나였다. 부모님의 현격한 나이 차이와 생활 환경 등을 보면 왠지 담임이 하나에게 스근한 시선을 보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새학년이 될 때마다 그런 담임의 시선을 바꿔보려고 아이들 앞에서 현란한 춤과 노래로 기선을 제압했다. BTS, 트와이스, 2PM 등 아이돌 노래와 댄스는 기본이었고 한참 물이 오른 트로트를 소화하는데도 무리가 없었다. 애춘 언니, 내가 볼 때 하나 쟤는 공부머리는 아니야. 가수를 시켜. 세리 언니도 인정한 일이었다. 개재수이긴 하지만 가끔 쓸만한 말을 할 때도 있었다. 시끄러워. 나와 우식씨가 사는 이유가 뭔데? 우린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우리는 하나 공부 많이 시킬 거다. 내가 왜 하나 동생을 안 낳았는데? 하나 보란 듯이 키우려고 그랬던 거야. 언니는 웃기셔? 하나 동생이 생길 턱이 있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세리 언니는 정말 밉상이다. 저렇게 엄마 아픈 곳을 콕콕 찔러야 지성이 풀리나 보다. 입 닥쳐. 너야말로 닥 줬던 게 꼬락선인 줄 알고나 있냐? 당하고 있을 엄마도 아니다. 세리 언니는 엄마한테 깨갱하고는 다음 차례로 하나의 옆구리를 슬슬 찔렀다. 우식 오빠, 아니 너희 아빠 요즘 어때? 뭐래? 하나는 눈을 세모꼴로 치켜떴다. 너 엄마랑 아빠랑 안 싸우냐고. 울엄 아빠가 싸움꾼이야? 어머나, 얘 좀 봐라. 너 엄마 아빠 부부싸움에 배차도 왔었잖니. 언제? 접대. 웃기셔? 몇 년도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언니는 제발 우리 집에 관심 좀 끊고 언니 영업이나 집중하셔. 어머머머머, 쬐꼬만 게 말 좀 세련되게 하면 어디가 덧나니? 영업이 뭐니? 촌스럽게. 좋은 말 있잖아, 커플 매니저. 세리 언니는 손으로 뒷골을 잡아당기는 신용을 했다.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세리 언니 말이 맞았다. 엄마와 아빠의 싸움은 육박자는 기본이고 경찰차까지 출동할 정도로 살벌했다. 그래서 세리 언니한테 더 짜증을 부렸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 하나 문제만큼은 엄마와 아빠가 천생연분인 부부처럼 일심동체라는 것이다. 싸움의 원인은 늘 아빠였다. 아빠가 집에 붙어있질 못하고 며칠씩 밖으로 나 돌아다니다가 들어오면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기 일쑤였다. 폭풍전야에는 몸을 피하는 게 산책이다. 하나는 잽싸게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았다. 보나마나 엄마가 아빠의 멱살부터 잡아챌 것이다. 대살진 아빠에 비해
테두리박이라는 닉네임이 붙은 엄마의 하복부는 장난이 아니다. 하복부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에 탄력을 받은 엄마의 드사비로 아빠는 맥없이 자빠졌다. 이번엔 또 온 놈이야? 데시벨이 높은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을 지나 하나방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언년이 아니라 언놈을 향한 엄마의 바가지는 하나귀에 익숙한 레포토리였다. 아빠를 향한 엄마의 감시는 나의 어린 남편을 단속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물론 하나도 안다. 아빠보다 엄마가 아빠를 10배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아빠가 엄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친다는 것도. 엄마는 엄마대로 그런 아빠를 자기 영역 안에 가두지 못해 전전긍긍했다. 아빠의 애정에 목마른 엄마였다. 그렇다고 아빠가 여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엄마, 그거 알아? 하나는 엄마의 애정 결핍에 관해 진정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뭘? 난 모르는 거 빼곤 다 알아. 세상 남녀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걸 통달했다고 자부하는 엄마지만 하나한테는 10번이면 10번 다 졌다. 아니, 져주는 척했다. 그게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일 거다. 엄마, 심각한 이부증인 거. 그래, 네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 아빠가 딴 데 눈을 돌리는 것 또한 사실이야. 하나 말에 긍정 모드여서 100% 수긍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의외로 단호박이었다. 의부증이 심하다는 방증인 걸까? 일반적으로는 언년한테 질투해야 마땅한데 엄마의 질투 범위는 언놈한테까지 확대되어 있었다. 하나는 엄마와 아빠의 언놈 논쟁이 식상해진 지 오래다. 그런데 두 사람의 언쟁이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지금 뭘 했다는 거야? 어? 거시기에 뭘 했다고?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너 술 먹고 또 객기 부린 거지? 그런 걸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를 향해 욕지거리를 날릴 정도면 부부싸움이 경보를 지나 삼각관계로 치닫는다는 뜻이다. 그래, 내 마음대로 했다. 어쩔래? 왜? 나는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젠 내가 밖에서 딴짓거리 절대 못할 테니까 당신도 힘들게 나 감시하지 않아도 되고 나도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감시를 받지 않아서 좋고.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적개심이 똘똘 뭉쳐있는 게 느껴졌다. 거식이라면 남자의 거기밖에 더 있겠는가. 그거에 손을 댔다면 고등학교 1학년인 하나도 그 정도는 알아들었다. 하지만 그게 뭐, 엄마와 아빠가 하나의 동생을 만들기 마무했다. 게다가 아빠가 바깥에서 이복 동생을 만들어 올 가능성도 제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하나는 안방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에 귀를 바짝 곤두세웠다. 두 사람 설왕설래의 중심에 낯설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다. 화학적 거세라니. 아빠가 정관 수술을 한 게 아니었단 말인가. 한마디로 띵요하고 뽕망치로 정수리를 맞은 기분이었다. 하나는 화학과 거세라는 익히 알고 있는 두 단어의 조합이 생경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혹시 아빠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의미일까? 새님 같은 아빠와는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일이었다. 모성 본능을 일으키는 왜소한 아빠의 외모 탓에 세리 언니 같은 여자가 자극받는다는 것은 자취하더라도 아빠가 그런 일을,
그건 절대 아닐 것이다. 언놈, 거시기, 술, 객기, 자발적,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인 화학적 거세동은 하나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암호였다. 그날 아침에도 엄마와 아빠의 부부싸움이 있어 마음이 무거웠는데 학교에 가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의 죽음이었다. 그것도 자살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 너도 걔 알지? 너희 중학교 동창이었잖아. 걔가 중학교 때부터 왕따였다면서? 고등학교에 가서도 계속 이어졌나 봐. 모한대로 사람끼리 소식통이라는 친구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애초에 그 아이에게 좋은 글씨를 새긴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였다. 술김에 아이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계기가 되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이었다. 하나가 새긴 좋은 글씨는 순에 터지기만 했던 그 아이가 견디기에는 너무 큰 바위덩어리였다. 그날 이후 하나는 터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비정상적인 엄마와 아빠의 결혼 생활, 특히 아빠가 원하지 않았지만 생겨난 하나의 탄생. 그동안 그런 환경을 개의치 않은 저 오기를 부려왔다. 그런 오기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피를 다 빼내어 헹궈버리고 싶었다. 그 때문에 첫사랑이었던 아이가 죽음에 이르렀다는 자책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발작이 도진 어느 날 하나는 커터칼로 자해를 했다. 하나의 손목에서 흘러넘치던 것과 똑같은 색의 피가 상담사의 눈에서도 흐르고 있었다. 붉은색의 액체를 보자 하나는 더 미친 듯이 날뛰었다. 나 동그라진 상담사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근육질이 간호사들에 의해 하나는 결박당했다. 아빠가 곧바로 쫓아왔다. 아빠는 불안한 눈빛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그래도 엄마가 온 것보다는 나았다. 엄마는 하나를 보면 욕 반 바가지에 넋두리 반 바가지를 쏟아부을 것이다. 야, 이놈의 계집애야. 그 선생 눈 빠질 뻔했겠다. 도대체 상담사 선생한테 무슨 옥하심정이 있다고 그 지경을 만들어놔 놓길. 속 시원하게 말이나 좀 해라. 입을 꼭 치닫고 있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딸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애간장을 녹인다. 라면서 그 옆에서 아빠는 엄마의 감정을 누르느라 진땀을 뺄 것이다. 사실 엄마와 아빠 사이엔 싸움이 극렬할 때도 야릇한 정감이 묻어나긴 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두 사람의 부부 전선은 이상무라고 여겨질 정도다. 아빠는 상담사가 처치를 받는 응급실에도 아직 쫓아가지 않은 것 같았다. 하나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상담 선생을 찾아가는 건 좀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서 한번 가보려고 해. 보건소로 찾아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가보든지 할게. 너도 같이 가서 사과해야 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너는 환자니까 어려울 테고 엄마와 아빠라도 사과를 드려야 하지 않겠니? 아빠의 말이 맞았다. 하나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보상금을 요구하려나?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나는 순간적으로 일을 저지르긴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아빠도 근심스러운 눈빛이었다.
하나야, 너는 그저 마음만 편하게 먹어. 우리 하나가 어쩌다 이런 마음의 병이 생겨난지. 아빠는 하나의 등을 쓸어내리며 한숨만 쉬었다. 사회에 남은 상담 횟수 동안 프랑스 노래인지 샹송인지 들려준다고 했는데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싶다. 하긴 프랑스 노래가 가장 키나 하겠는가. 하나한테는 트로트 뽕짝이 제격일 테다. 이를 저지르고 나니 하나는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기가 더 싫어졌다. 뚜쟁이 테두리와 원래 간판은 없었다. 간판이 없으니 상호가 없는 것도 당연했다. 아름아름 찾아오거나 물어물어 전화가 걸려왔다. 박예춘이 수십 년 동안 고수해온 영업 노하우였다. 오늘 전화를 걸어온 남자는 멈칫거렸다. 저기요, 거기가 테두리박 결혼중개소 맞나요? 애추는 테두리박이라는 말이 거슬렸다. 누군가의 소개로 전화를 건 모양이다. 그 누군가가 애춘의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들먹인 게 분명했다. 언제적 별명을 지금까지 붙이나 싶기도 했지만 테두리박이라고 불릴 때가 애춘의 전성기였음은 부정할 수 없었다. 유독 뱃살이 붙은 애춘을 고객들끼리 뚜쟁이 테두리박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았다. 셰리도 애춘을 테두리박 언니라고 호칭했으니 말 다 했지 뭔가. 네, 그런데요? 말씀하세요. 애춘이 딱 부러진 말투에 상대는 주눅이 들었는지 몇 마디 어물거리다가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는 말을 하고서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억눌한 목소리와 자신감 없는 태도로 보아 소심남이 분명했다. 부모님 성화에 장가는 가야겠고 신부감은 없어서 고민이 많은 결혼 정년기의 남자일 거로 추측했다. 사람 상대가 직업인지라 애춘도 반 관상쟁이가 됐다. 그 또한 애춘 나름의 영업 노하우였다. 애춘의 휴대폰에 찍힌 번호가 소심남의 유일한 정보다. 애춘은 소심남의 정보를 입력할까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조건이나 나이조차 밝히지 않고 그저 간을 보기 위해 전화한 사람은 다시 연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았다. 애춘은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온 사람은 고객 명단에 입력해두었다. 그렇게 확보된 고객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1000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 애춘에게 고객 명단은 비즈니스의 자본금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게 다 시들하다. 애춘 입에서 한숨이 저절로 새나왔다. 몇 년 전 개발이 된 큰 길 건너 마철로에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이 늘어났다. 여보야, 중시나비, 가시버시, 행복배필, 천생연분 등등 별별 상호의 결혼정보회사는 애춘이 영업에 크나큰 해악을 미치고 있었다. 애춘에게 영업 노하우를 전수받은 셰리도 큰 길 건너 가시버시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커플 매니저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애춘을 떠났다. 셰리는 무척이나 미안해했지만 애춘은 셰리를 쿨하게 보내주는 척했다. 거창하게 스카우트를 운운했지만 입사하고 보니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라며 셰리는 애춘에게 와서 푸념을 늘어놓곤 했다. 아무려나 새근하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그럴싸한 상호를 붙이는 결혼정보회사 뒷공무니를 쫓아가려면 갈 길이 먼 애춘이었다. 그런데도 도무지 뒷심이 붙지 않았다.
딸내미 강하나 때문이었다. 애춘이 외동딸인 하나가 마음의 병을 얻어 신경정신과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훌쩍 넘었다. 실어증까지 겹쳐서 더 미칠 지경이다. 제 속이라도 시원스레 털어놔야 치료에 진전이 있다는 담당 의사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나올 뿐이다. 휴대폰에 저장한 서심남의 전화번호를 막 삭제하자마자 수신음이 울렸다. 임세리가 떴다. 반가운 마음 절반, 뜨악한 마음이 절반이다. 지내온 정지를 생각하면 반가웠지만 세리가 마음속에 든 또아리를 생각하면 뜨악함을 넘어 괘씸할 때가 많았다. 애춘이 드러내고 싫은 티를 내도 엉겨붙는 게 마냥 밉지만은 않아서 더 문제다. 언니 전화했지? 내가 언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참 무시가 없는 년이다. 애춘은 입을 삐죽거렸다. 전화는 무슨? 안 했어. 정말? 안 했어? 이상하다. 내가 언니 전번 가르쳐주고 해보라고 했는데. 그제야 감이 잡힌다. 세리가 전화하기 직전 통화했던 서심남이 생각났다. 미친년. 전화 안 왔냐고 물어봐야지. 전화했냐고 물어보는 년이 어디 있다. 학교 다닐 때 국어는 낙제 점수를 받았겠구나 싶다. 왔어. 왔더라. 언니는 참. 근데 왜 전화 안 왔다고 딱 잡았대쇼? 꼭 생트집을 잡는다. 따지면 입만 아플 것이다. 말을 말아야지. 세리 마음속에 비비 틀린 딸이가 기회만 있으면 발톱을 곤두세운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그런 걸 질투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지만. 아따 그만해라. 지금 내 속 타는 걸 몰라서 그러냐? 언니 미안. 하나는 여전한 거지? 세리는 바로 꼬리를 내린다. 한 번에 넘어갈 리가 없는데 하나 얘기만 꺼내면 바로 몸을 낮춘다. 말마. 내 속이 쑥검정이다. 그건 그렇고 전화 온 남자가 목소리는 지지라던데. 역시 언니 삘은 알아줘야 한다니까. 내가 처리해라. 난 그런 지지리한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아이 참. 언니가 그렇게 잘라 말하면 내가 서운하네. 그래도 언니 생각해서 연결한 건데 하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요. 우리 회사에서 처리해도 되는데 언니 생각해서 슬쩍 빼낸 고객이라니까. 언니 고객 명단에서 조건에 맞는 여자 소개해주고 언니랑 나랑 판팅하면 되잖수.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다. 그동안 커플 매칭이 여의치 않으면 세리는 애춘이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다. 그때마다 세리가 떼어주는 수수료가 쏠쏠했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반으로 나누자는 적은 없었다. 세리 말 맞다나 요즘 돈이 더 말랐다. 하나한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가는 데다가 언제 퇴원할지 기약도 없었다. 애춘이 잘 나가던 때도 있었다. 테두리 박이던 그 시절이다. 눈만 끔찍하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쌍쌍으로 커플이 맺어졌다. 강남 사모님들도 돈을 싸들고 애춘을 찾았다. 한다 하는 자재 명단을 애춘이 허리춤에 찔러주면서 커미션을 요구하는 꾼도 들끓었다. 화양연화와도 같던 그 시절에 애춘은 강우식을 만났다. 우식도 애춘을 찾아온 고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연애 상담 같은 걸로 찾아온 셈이었다. 시련이 아픔을 넘긴 우식은 평생에 반여자를 만나자고 했던 것이다.
그런 우식을 처음 본 순간 애추는 가슴에 총을 맞은 듯 온몸에 전류가 흘렀다. 조카볼로 보이는 남자에게 삘이 꽂힌 이유는 단순했다. 우식이 죽은 오빠를 빼닮았던 것이다. 오빠도 비죽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한 듯 비실비실했다. 애추는 다시금 한숨이 새나왔다. 우식과 인연으로 하나를 임신하고 부부의 연을 맺어 살고 있지만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는 결혼이었으므로, 거기다 셰리까지 우식을 힐끔거려서 애춘을 여간 신경 쓰이게 하는 게 아니었다. 물론 우식이 셰리한테 넘어갈 리도 만무했지만 찌질이가 돈은 좀 있는 집 자식이로구나. 그쯤은 한 번 보면 견적 나오지 않겠어? 명품으로 도배를 했더라니까. 너 제법이다. 이제 사람 한 번 보면 집안 견적까지 나오냐? 그럼 내가 누구요? 자타 공인하는 커플 매니저 아니요? 이게 한 번 띄워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그래, 내가 오늘만은 참자. 애추는 셰리를 우쭈쭈 해주기로 마음을 먹는다. 한다 하는 집에 2세야 3세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 외동아들이라 부모가 아들 결혼에 목을 매나 봐. 한다 하는 집에 비하면 잽도 안 되지만 목에 깁쌀 정도의 재력은 되나 봐. 자기네 조건에 맞는 짝을 연결해주면 소개비는 아끼지 않고 지불할 것 같아. 물론 본인도 결혼에 목을 메고 있고. 상대를 까다롭게 고르나 보지. 다 조건이지. 남자 직업은? 애추는 수첩과 펜을 잡아당겼다. 7급 공무원이라고 했다. 누가 봐도 A급은 아니다. 행시 폐수도 아니고 고작 7급 공무원의 여자를 까다롭게 고른다고 하니 남자가 더 치질해 보였다. 원하는 여자 조건은? 조건이고 자식우도 없어. 초등학교 교사면 무조건 오케이래. 무슨 조건이 그렇게 간단할까? 여자 외모와 연령대도 상관없단 말인 걸까? 구태여 애춘에게 넘어올 건수도 아니었다. 애춘도 안다. 초등학교 교사가 남성들에게 1등 신부감이라는 것을. 그런 추세에 비춰본다면 7급 공무원인 신랑이 다소 기우는 매칭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 다 좋다고 치자. 그런데 애춘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영부영 끊어버리는 태도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워낙 사람이 소심하더라고. 그런데다 꼴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러서 뚜쟁이 언니를 상대하는 걸 껄끄럽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서 셰리는 덧붙였다. 언니가 교사 고객 명단은 좀 있지 않느냐고. 6대 4인겨? 아이, 언니는 5대 5라고 했잖소. 반띵. 됐다. 관두자. 그래, 내가 손해볼게. 6대 4. 프로필 사진은 메일로 쏠래? 아니, 오래간만에 언니 얼굴도 볼 겸 퇴근하면서 들를게. 말을 꺼내기 무섭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셰리도 성격만큼은 화끈했고 행동은 스피디했다. 우식한데 곁눈질만 하지 않으면 더할 나위 없었다. 셰리를 키운 것은 애춘이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셰리는 작정하고 애춘을 찾아왔다. 마치 무림의 고수에게 한 수 배우자고 찾아온 무사처럼 결연했다. 무릎이라도 꿇을 태세였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셰리도
남들보다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셰리는 애춘이의 말 수완에서부터 커플 매칭에 대한 노하우를 착실히 배웠다. 셰리가 있어서 애춘도 한결 일하기가 수월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셰리의 눈길이 우식에게 쏠린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식 앞에서 알짱거리는 셰리를 치워버리고 싶었다. 20대 중반부터 셰리가 배운 도둑질은 하나밖에 없었다. 애춘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가시버시 결혼정보사 대표한테 셰리를 스카우트하라고 제안했다. 셰리는 몰랐다. 애춘이 셰리를 가차없이 내쳤다는 것을. 초인종이 울렸다. 셰리가 온 모양이었다. 8차선대로 하나만 건너면 주택가니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좋겠다. 왔냐? 오빠는? 오자마자 셰리는 우식부터 찾았다. 우식씨 없다. 언니는 곧 죽어도 오빠 보고 우식씨라고 하더라. 셰리가 입을 삐죽거렸다. 내 서방을 내가 어떻게 부르던 네가 왜 간섭이냐? 언니는 꼭 그렇게 말해야 직성이 풀려? 오빠가 이 시간에 집에 없으면 클럽에 출근한 거겠지. 아니거든. 너도 혼자 앞질러 가지 좀 마라. 그럼 어딜 갔는데? 오빠 또 집 나가시오? 우리 하나가 병원에 있는데 우식씨가 집을 나가겠냐? 일이 터져서 하나 보러 병원에 갔다. 일이 터지다니? 무슨 일? 말하려면 입이 아프다. 왜? 언니 말 좀 해봐. 하나와 셰리는 진동기관처럼 지내왔다. 우애가 좋은 자매가 아니라 아웅다웅하는 자매라서 문제지만 상담 선생을 들이박았다지 뭐냐. 어머야, 어쩐데? 의사 선생을? 셰리는 혀를 찼다. 이사는 아니래. 입으로 뱉어봤자 속타는 얘기는 관두고 공무원 사진이나 내놔봐라. 셰리는 가방에서 남자 사진과 함께 프로필 서류를 꺼냈다. 출신 대학도 그런 데로 빠지지 않았지만 인물은 지극히 평범했다. 길을 지나다가 수없이 마주치고 잊어버릴 만한 흔하디 흔한 얼굴이었다. 키는 175cm라고 하는데 2~3cm는 올린 것 같아. 사내놈들이 다 그렇지 뭐. 참 언니, 여기 오다 보니까 약국이 하나 새로 생겼더라. 셰리도 본 모양이다. 두근들 눈에 띄지 않겠는가 싶다. 애춘도 눈에 거슬렸던 터다. 사랑 약국이 뭐요? 진짜 웃겨.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벌어먹기 힘든 세상에 약국까지 사랑을 빌미로 장사를 하려는 것 같아 기분 나쁘더라고. 내가 좀 예민한 건가? 그냥 이름만 그렇게 지은 걸 수도 있는데. 어쩐 일인지 셰리가 오늘은 애춘이 마음에 쏙 드는 말만 골라서 했다. 언니는 여기 토박이 아니요? 약국 주인이 누구야? 하필이면 여기에 약국을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요? 무슨 이유? 나도 모르지.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다 알겠냐? 이런 빌라에서 내가 결혼 중개업자로 살아온 것도 동네 사람들은 모를걸? 한창 때는 사모님들이 드나들었으니까 눈치를 깐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몰라. 동네 주민들도 여러 번 바뀌었고. 사랑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사랑을 저희가 완성해드리겠습니다. 약국 출입문에 새겨진 문구는 다소 선정적이었다. 무슨 뜬금없는 잡소리인지 그래서 더 마뜩잖았다. 통유리 안으로 본 실내 인테리어는 제법 약국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내는 어수선해 보였다. 눈에 띄게 예쁜 여자가 흰 가운을 입고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여자가 약사인 모양이었다. 애춘도 진통제나 파스를 사러 간다는 핑계로 한번 들러볼 요량이긴 했다. 언니, 혹시 우리 같은 부류는 아닐까? 헛소리 집어치워라. 애초는 셰리에게 되알지게 쏘아붙이긴 했지만 약사의 미모와 약국에서 미끼로 던진 사랑을 원한이라는 문구가 꺼림칙했다. 더군다나 고객의 사랑을 완성해주겠다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중매쟁이가 하는 일이 아니던가 말이다. 그래, 언니. 공연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초등학교 교사 명단이나 꺼내봐요. 우리는 우리 일에나 집중하자고. 셰리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